태양이 포항의 청룡대대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 2시 100여 명의 해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단상 위의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병은 정신으로 선다. 하지만 정신만으론 안 된다. 통제로 움직여야 한다. 느슨함은 전우를 죽인다. 나는 그 느슨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기철 중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치는 곳마다 병사들의 어깨가 더욱 곧게 펴졌습니다. 20년 가까운 군 생활이 만들어낸 카리스마였습니다. 맨 뒤편에 서 있던 윤하림 소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작전과장이라는 신분으로 이곳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해병대사 감찰실에서 파견된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이 부대의 전통은 구호로 안 서, 통제로 선다.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해병 정신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세웠다. 오기철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윤하림은 간부들의 표정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조만식 주임원사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윤 대위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이 먼저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윤하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부대에는 거대한 비리 조직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류와 군수물자, 장비 부품을 빼돌리는 체계적인 횡령이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병이다. 오기철의 마지막 구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조차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치는 박수 같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오기철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윤하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선을 확인하는 날이야. 오기철이 윤하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임 작전과장, 적응은 잘 되고 있나? 예, 중령님. 부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우리 청룡대대는 특별한 곳이니까. 오기철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간부 회의실로 모이도록. 신임 과장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겠어. 윤하림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간부 회의실의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간부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하림은 가운데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철이 천천히 일어나 윤하림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품정하는 맹수처럼. 작전과장, 거울 한번 봤나?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머리 말이야. 민간 티가 너무 많이 난다. 해병다운 모습이 아니야. 오기철이 손가락으로 윤하림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윤하림의 머리는 일반적인 군인보다는 약간 길었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주임원사, 준비한 게 있지? 예, 중령님. 조만식이 구석에서 카트를 끌고 왔습니다. 그 위에는 바리칸과 가위, 그리고 비닐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위생은 기본이죠, 작전과장님. 조만식이 정중한 말투로 말하며 비닐 보자기를 윤하림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윤하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항한다면 더 큰 빌미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캉이 윤켜지며 지잉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날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들이 비닐 위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해병답네. 오기철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고 누군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윤아림은 거울 대신 테이블 모서리의 먼지를 엄지로 쓸어내렸습니다. 분노는 말이 아니라 질서로 갚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10분 동안 회의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리캉 소리와 떨어지는 머리카락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다 됐습니다. 조만식이 바리캉을 끄며 말했습니다. 윤아림의 머리는 완전히 짧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신병처럼. 거울 한번 보게. 오기철이 작은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윤아림은 거울을 받아들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 경직된 표정, 그리고 그 속에서 타오르는 무언가. 어때, 마음에 드나? 지침 확인했습니다. 윤아림의 대답에 간부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의 눈에는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좋아. 앞으로 이 부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특히 작전과에서는 정확한 보고가 생명이니까. 오기철의 마지막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식당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아림은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작전과장님. 머리가 정말 시원해 보이네요. 오기철이 지나가며 던진 말에 주변 테이블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림은 아무 반응 없이 밥을 계속 떠넣었습니다. 박주미, 잠시 사무실로 와보게. 식사를 마친 윤아림이 멀리 앉아있던 박민호 중위를 불렀습니다. 박민호는 새로 부임한 지 2달 된 신임 장교였습니다.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아림이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박민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중위, 어제 회의실에서 봤지? 예. 그게. 박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어제의 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저런 일이 정상적인가? 윤아림의 질문에 박민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감과 자기보호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찰실에서 왔다. 윤아림은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창을 반쯤만 열었습니다. 지금부턴 종이만 쓴다. 윤아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하러 온 거야.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만약 들키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야. 자네도 봤잖아. 여기서는 언제든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어. 윤아림의 말에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이 굴욕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며 웃던 사람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선 위병소 출입 기록부터 확인해야 해. 밤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언제 트럭이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까?
의혹 단계야.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중심에 오기철이 있어. 윤아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 아래에도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중위,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의 굴욕을 지켜만 봤던 죄책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자. 위병소 당직 시간표를 먼저 확인해둬. 네, 소령님.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 끝에서 조만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이들의 대화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은 이미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다. 들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해. 밤 11시 작전과 사무실에는 두 대의 모니터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윤아림과 박민호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3개월간의 훈련 일정이고 이건 유류 소모 기록입니다. 박민호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두 개의 엑셀 파일을 번갈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한 표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8월 15일 기갑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아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날짜에는 전차 20대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병소 기록을 보면 박민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여주는 CSV 파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아, 이상하네요. 그날은 태풍 경보로 모든 훈련이 취소됐었는데. 맞아. 나도 기억해. 하루 종일 부대에 대기 명령이 떨어졌잖아. 윤아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차 20대가 훈련에 참여해 연료를 소모했지만 실제로는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날짜도 확인해봐.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기록들을 대조했습니다. 훈련 일정과 위병소 출입 기록, 그리고 유류 소모량을 삼각 검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도 9월 3일 해상기동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해상 출입이 금지됐었어요. 하지만 연료는 그대로 소모 처리됐네. 화면 속 숫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훈련들, 존재하지 않은 연료 소모,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물자들의 행방. 박민호는 무의식적으로 볼펜을 부러뜨렸습니다. 잉크가 손끝에 번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도난입니다. 그래, 체계적인 횡령이야.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연료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확인해야 해. 윤아림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장비 부품 교체 기록과 군수물자, 소모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엔진 오일, 타이어, 무전기 배터리. 모든 게 이상해. 소모량이 너무 많아. 박민호가 숫자들을 빠르게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보급업체들 목록인데 같은 물품을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구매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아. 누군가 특정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거지. 윤아림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업체명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그중 몇 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의 실체를 확인해야 해. 진짜 회사인지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 주소부터 찾아보자. 두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소리였습니다. 불 꺼. 윤아림이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박민호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긴 그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윤아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소리 습관이 같아. 조만식이다. 들킨 걸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윤아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 어둠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끼가 필요해. 다음 날 오전 윤아림은 통신장애 신고를 핑계로 부대 외곽 지역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배치도상으로는 제3보급 통문이라고 표시된 해안 절벽 지역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녹슨 철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제3보급 통문. 배치도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아림이 철문에 다가갔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표면이지만 자물쇠는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땅에는 선명한 타이어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 타이어군. 바퀴폭으로 보아 5톤 트럭 이상의 대형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들은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윤아림이 주변을 더 살펴보니 또 다른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땅에 스며든 기름 얼룩, 디젤 냄새, 그리고 바다 소금기와 섞인 특이한 냄새. 여기가 빼돌린 물자들의 출구구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아셨죠, 소령님? 윤아림이 돌아보니 조만식 주임원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뒤따라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통신장애 확인차 나온 길인데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군요. 통신장애요?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죠? 조만식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에서요. 무전이 간헐적으로 끊긴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통신 장비가 없는데요. 그냥 옛날 보급 통문일 뿐이고. 조만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렇네요. 배치도를 잘못 봤나 봅니다. 윤아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령님, 혹시 부대 적응이 힘드신 건 아니죠? 새로운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요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던데 무슨 일이신지? 조만식이 빙 둘러서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감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응하려면 업무를 빨리 파악해야죠. 그래서 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시네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몸이 첫째니까. 조만식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윤아림이 돌아서려는 순간 조만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소령님. 외진데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밖이 아니라 안이 위험합니다. 그 말 속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윤아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만식은 여전히 철문 앞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들켰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윤아림의 마음속에 급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조만식이 오기철에게 보고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윤아림은 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문을 열면 넌 시간을 벌어. 이틀 후 오후 3시 윤아림은
박민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수과 스위치 펌웨어 점검 걸어. 포트 리셋 2회, 10분 내 복구. 경보는 정기 점검 공문 내가 올려놨어. 박민호가 군수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장도윤 대위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야? 그때 오기철의 방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제권은 여기다. 오기철이 서둘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이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오기철과 장도윤이 군수과로 향한 사이 윤아림은 조만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조만식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돈된 책상과 캐비넷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닥 장판의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저기다. 윤아림이 조심스럽게 장판을 들춰보니 아래쪽에 작은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를 열자 철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3년 전 것까지. 윤아림이 노트를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금액과 물품명, 그리고 이니셜들. 이박사 500, K중공업 300, 포항물산 200. 이것은 리베이트 장부였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상납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아림이 재빨리 미니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중령 3천, 김준장 5천. 상남 라인이 부대를 넘어 해병 대사령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차원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아림은 마지막 페이지에 오메가7이라고 적고 카메라를 듀얼 채널 동기화에 올렸습니다. 신호만 가면 위에선 움직인다. 촬영에 집중하던 윤아림의 귀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벌써? 윤아림이 서둘러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기철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렌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오기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윤아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주임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오기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렌치를 꽉 쥔 손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볼펜을 떨어뜨려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볼펜은 어디 있지? 윤아림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기철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군. 그런데 왜 여기 장판이 들떠 있지? 오기철이 윤아림이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짓말 그만해. 오기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렌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받든 상관없어. 이제 끝이야. 렌치가 윤아림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윤아림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책상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령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내 모든 걸 망쳐놨는데? 오기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비리 조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윤아림이 재빨리 문 쪽으로 움직였지만 오기철이 길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해. 여기서 끝장내자. 좁은 사무실에서 생사를 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기철의 렌치가 다시 한번 휘둘러졌습니다.
윤아림이 옆으로 피하자 렌치가 책상 모서리를 내리쳤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튀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죽어. 오기철이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렌치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윤아림이 의자를 들어 막아냈습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중령님,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오기철이 더욱 격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윤아림이 뒤로 물러나다가 캐비넷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렌치가 윤아림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고개를 숙이며 피했지만 렌치가 캐비넷 유리문을 박살냈습니다. 윤아림이 재빨리 몸을 돌려 오기철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오기철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윤아림이 부러진 책상 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끝이 뾰족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오기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렌치를 휘둘렀고 윤아림이 책상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윤아림이 오기철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오기철이 바닥에 쓰러지며 렌치가 굴러갔습니다. 윤아림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오기철이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윤아림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발목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탄약고 지역에 화재 발생. 박민호가 약속대로 화재 경보를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아림이 절뚝거리며 통신탑으로 향했습니다. 통신탑 제어실에는 외부와 연결된 통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제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각종 모니터와 송신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윤아림이 재빨리 보안 USB를 꺼냈습니다. 정우진 준장님께 직접 전송해야 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촬영한 파일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 표시막대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 20%. 그때 제어실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나와. 조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50%, 60%. 문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조만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80%, 90%. 거의 다 왔어. 윤아림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구석에 ACK-JW771 인증이 떴습니다. 상부 회선이 열렸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조만식과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통신 중지, 저장 매체 압수. 하지만 그 순간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윤아림이 조용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듀얼 채널. 내가 가진 건 사본이야. 조만식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윤아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USB와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윤아림은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해병대사령부로 전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포항 앞바다에서 해무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해무를 가르며 헬리콥터 2대가 청룡대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부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헬기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우진 준장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특수임무대원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군사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정우진 준장이 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기철 중령, 조만식 주임원사, 장도윤 대위를 즉시 연행하라. 군사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오기철이 항변하려 했지만 정우진 준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령관 긴급 구속 명령서입니다. 군수물자 횡령, 리베이트 수수, 상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병장에는 부대 전 인원이 집합했습니다. 바로 사흘 전 윤아림이 치욕을 당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상 위에 선 것은 오기철이 아니라 정우진 준장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에게 고합니다. 정우진 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해병 정신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메가7이 발동됐습니다. 증거는 절차로 검증됐고 절차는 정의를 움직였습니다. 그게 군의 방식입니다. 정우진 준장이 윤아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아림은 여전히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아림 소령, 앞으로 나오세요. 군사경찰이 윤아림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윤아림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해병은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특수요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 이 부대의 비리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습니다. 박민호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정의의 편에 섰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해병 정신은 큰 소리가 아니라 증거다. 증거 앞에선 계급도 서열도 정멸한다. 정우진 준장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오기철과 조만식, 장도윤은 장갑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룡대대는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진정한 해병 정신으로 무장한 부대로 말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해병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윤아림도 조용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해무가 거치고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췄습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치욕의 장소가 정의의 무대로 바뀐 것입니다. 윤아림이 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웠어, 박주미.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닙니다, 소령님.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침묵은 공범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임무지로 가야겠군. 윤아림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부정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달라진 건 누가 좋다 하는가였습니다.